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 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인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봄 인사 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환성호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호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정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세 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 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의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 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 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록 마이너스 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같이 있는 게 더 외로워진 적 있으신가요? 늦은 저녁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식은 국을 휘저으며 혼잣말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한 끼면 되겠지. 식탁 맞은편엔 남편의 빈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TV에서는 뉴스 앵커가 6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급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말없이 TV만 바라보는 그에게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나랑 밥 먹기 싫어? 그 말에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먹을 밥은 먹고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자. 그 짧은 대답이 결혼 40년의 온도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그곳에 사는 정혜수 씨 부부는 은퇴 후 1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아내 박연희 씨는 자식 키우며 살림만 해왔죠.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엔 서로 한마디도 안 한 채 밥을 먹고, 오후엔 남편은 신문, 아내는 시장, 저녁엔 각자 다른 드라마를 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칩니다. 연희는 동네 시장에 자주 나갑니다. 채소 가게 주인 순자 할머니가 덤으로 미나리를 얹어줄 때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혼자 밥 먹기 싫으면 나랑 한 끼 하지 그래요? 순자의 말에 연희는 웃으며 대답하죠. 아뇨, 혼자 먹는 게 익숙해서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오래된 한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거실엔 늘 같은 풍경, 신문에 얼굴을 묻은 남편, 밥 먹어. 나중에 그 짧은 대화조차도 이제는 의무가 되어버린 부부. 그날 밤 연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신혼 때 찍은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그만 눈물을 흘립니다. 저 땐 서로 눈만 봐도 웃었는데,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식탁 위에 식은 반찬을 보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거 어제 거잖아. 그럼 당신이 좀 데워서 먹어요. 내가 왜? 40년 동안 내가 다 했잖아. 당신은 뭐라도 해봤어?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자. 그 순간
연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게 당신 인생이야? 나는 이제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남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몇 년째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현관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싸둔 캐리어가 놓여 있었죠. 나갈 거야.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식은 밥을 바라봤습니다. TV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랬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이혼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뒤 구청 민원실 앞 연희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았죠. 다음 57번 박연희 씨. 창구 앞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이혼 서류는 양쪽 서명이 필요합니다. 알아요. 곧 그 사람도 오겠죠. 그 시각 남편의 수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문을 천천히 읽으며 메모를 했죠. 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없음. 볼펜 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래, 이게 나은 걸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야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펜이 바닥에 떨어지고 몸이 휘청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119 불러요. 몇 시간 후 연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박연희 씨 되시죠? 남편분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연희는 가방을 움켜쥐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 링거를 꽂은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잠시 막혔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분간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보호자가 꼭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섰습니다. 이혼 서류 대신 남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왜 하필 지금?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꼴 보이기 싫었는데. 그날 밤 연희는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엔 링거줄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 숨이 막혀서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숨을 대신 쉬어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버텨줘요. 병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지고 의료기계의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연희는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숨이 막혀 떠나려던 내가 지금은 그 숨을 잃을까봐 무서워지는구나. 그녀는 주머니 속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구겨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창밖에는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눈빛엔 다시 살아난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녀의 마지막 대사가 울려 퍼집니다. 숨이 막힌다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멈춰 있었던 거였어. 새벽의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삑 소리만이 사람의 생명을 지탱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올 무렵 연희는 눈을 떴습니다. 남편 해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밤새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깜빡 잠이 든 것이었죠.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재활 치료는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재활이요? 다시 걸으려면 매일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하긴 힘들 겁니다. 연희는 잠시 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강했던 남편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손보다도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죠.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며칠 뒤 재활병동의 넓은 복도, 해수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괜찮아요. 천천히요. 물리치료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강한 남자로만 알았던 사람이 지금은 한 걸음을 떼기조차 버거워 보였죠. 그날 밤 연희는 병원 구석의 카페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7080 음악다방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았으면 좋겠네. 며칠 뒤 사회복지사 할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윤 선생님, 퇴원 후 복지관 프로그램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이랑 식단 관리요. 해수가 묻습니다. 부부가 같이 해야 하나요? 네, 같이 하셔야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그럼 해야죠. 이 사람 혼자서는 안 하니까요. 해수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엔 오래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할인이 건넨 일정표엔 걷기 모임, 요리 교실, 음악 치료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걷기 모임 첫날, 해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옆에서 연희가 말했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렸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엔 식탁에 앉기만 했지. 밥 한 숟갈도 안 했잖아요.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벌어서 먹여주는 게. 근데 이제는요? 이젠 같이 먹는 게 사랑인 것 같아. 그 말에 연희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응. 지금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 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잠시만 애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당분간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손자가 잠든 뒤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싶어. 해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있어 다행이지. 누가 그 애들을 받아주겠어. 진이의 독촉 전화가 몇 번이나 걸려왔습니다. 연희는 그때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켠에 노인 해수의 약 봉투를 보며 혼잣말했죠. 이제 이 집은 쉼터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버팀목이네. 그날 밤 해수는 자신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재활 첫날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죠. 숨이 막힌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고른다. 그의 손은 아직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써요? 그냥 기록이야. 내가 하루라도 잊지 않으려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모르죠. 그날 구청 가던 길에 내 발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럼 왜 멈췄어? 당신이 쓰러졌다는 전화 받는 순간 세상이 멈췄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정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걸을까요?
내일 아침 공원으로.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앞장설게.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새들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괜찮아. 이번엔 끝까지 가보려고. 벤치에 앉은 연희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김치 주먹밥이에요. 그거 아직도 기억하네. 잊을 리가요. 그때는 매일 새벽에 싸줬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멀리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해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이렇게 눈부신 일인지 몰랐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으로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이 아닌 같은 방에 누웠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죠. 그리고 해수가 잠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숨이 막혔던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멈춰 있었던 거였어.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으면 그 외로움이 길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숨이 막히던 삶에서 숨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엔 공책 한 장이 비칩니다. 첫 장엔 숨이 막힌다. 마지막 장엔 이제 숨을 고른다. 그리고 그 밑엔 파란색 원 하나가 선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 원은 멈춘 숨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마을. 봄 햇살이 포근하게 비추는 강가 산책길을 따라 한 부부가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은 저 다리까지만 걸을까? 아니, 오늘은 좀 더 걸어보자. 몸이 가볍네. 그들의 이름은 한성재, 김순애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42년 차. 은퇴한 지는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부부는 싸우는 법을 잊은 사람들 같아요. 하지만 그 평화는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들은 늙음을 준비한 부부였으니까요. 한성재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은 매달 약 230만 원. 그는 연금 외에 따로 퇴직금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난 퇴직금보다 루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할 땐 나라를 위해 살았고 이젠 나와 아내를 위해 사는 거죠. 아내 김순희 씨는 오랜 시간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덕분에 몸이 건강해진 거죠. 그녀는 정년 퇴직 후에도 아침마다 새벽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를 사와 남편과 함께 밥상을 차립니다. 아침밥이 뜨끈하면 하루가 편해요. 그녀의 말엔 삶의 리듬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처럼 느긋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불안에 떠는 중이었죠. 국민연금만으론 못 살아. 나도 재테크해야겠어. 연금만 믿었다가 다들 고생했잖아.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순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혹시 너무 느긋한 거 아닐까? 걱정 마. 우리는 돈보다 관계를 모은 사람들이잖아.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퇴직 후 그는 양평으로 귀촌했을 때 무소유의 삶을 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절반의 금액으로 소형 단독주택을 짓고
나머지 절반은 노후 생활비 통장에 넣었죠. 그는 말했다. 이 집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여유로 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순희 씨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혈압이 좀 높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대도 왠지 무섭네. 괜찮아. 병은 늦게 알아차리는 게 더 무섭지. 이렇게 일찍 알았으니 다행이지. 성재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순희와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았습니다. 걷는 동안 둘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 한 얘기들. 딸 결혼식 때 울지 않으려던 마음, 서로를 탓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고마움, 그 대화들이 쌓여서 둘 사이엔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늙는다는 건 나누는 시간이 깊어진다는 거구나. 2025년 현재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노인 빈곤, 황혼 이혼, 퇴직 후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퇴직금 1억 투자했다가 날렸다. 자식에게 진명에 넘겼다가 쫓겨났다. 혼자 된 노인, 매달 병원비로 허덕여. 그 뉴스를 보며 성재 씨는 식탁 위 신문을 접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더 단순하게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들은 돈으로 행복을 찾지만 우린 시간을 돈처럼 아껴 쓰면 돼. 그게 진짜 부자야. 그는 늘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쌓는 것보다 나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부부는 지금도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지출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건 루틴과 신뢰로 유지되고 있었죠. 성재 씨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 나가 시를 씁니다. 젊을 땐 숫자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단어를 세고 있네요. 목요일엔 자원봉사 택시 운전을 나갑니다. 혼자 병원 가는 노인들을 태워주는 일인데 그 일 덕분에 동네에서 그를 성재 기사님이라 부릅니다. 그의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죠. 돈보다 관계를 잇는 사람, 한성재. 그 명함을 본 순희 씨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인기 많아서 걱정돼요. 걱정 마. 내 인기의 원천은 당신이잖아. 그 말에 둘은 소리내 웃었습니다. 부부는 큰 돈을 쓰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작은 사치를 즐깁니다. 그날은 두 사람의 약속된 외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와 서촌 골목길을 걷고 낡은 찻집에서 국화차를 마십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도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아. 우리 이제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없잖아. 왜 없겠어요? 늙어서 성격 더 세졌는데. 그래도 사랑하잖아. 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성재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로부터 한 통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손자 졸업식이에요. 꼭 와주세요. 그날 밤 부부는 오래된 옷장을 열고 옷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이 양복 어울리나? 그럼요. 당신은 나한텐 아직 신랑이죠. 그들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40년 전 결혼식 사진 속의 두 사람처럼 눈빛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날 밤 성재 씨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후란 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완성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함께여서 고맙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둘의 방 안엔 말없이 웃음소리와 조용한 숨결이 섞여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한성재 씨의 가족에게 작은 시연이 찾아왔습니다. 딸 한지연 39씨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혼했어요. 순이는 전화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집인데 이젠 아이와 함께 살아야겠네. 그래야겠죠.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며칠 뒤
지연은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양평 집으로 왔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하민. 낯설고 어색했지만 순이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집엔 다시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부의 노후 계획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민의 학원비, 식비, 학교 준비물, 지연의 생활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2배로 늘었습니다. 순이는 가계부를 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적금 다 깨는 거 아니에요? 성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모은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잖아. 그 말은 멋졌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하고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여보, 이제는 조금 줄여야겠어요. 당신 택시, 봉사도 잠깐 쉬어요. 그래. 대신 집안일은 내가 더 할게. 두 사람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TV 유료 채널을 해지하고 외식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둘의 얼굴엔 불안 대신 묘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민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자전거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성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배우자.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 비포장도로 위에서 성재는 손자의 자전거를 붙잡고 달렸습니다. 손 놓지 마요. 그래, 안 놓을게.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너리를 울렸습니다. 순이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몇 년 만에 보는 걸까? 그날 저녁 식탁엔 따끈한 미역국과 조기구이가 올랐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참 젊어 보였어요. 그래? 손자가 내 운동 코치잖아. 그 웃음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노후의 불안 대신 세대의 온기가 함께하고 있었죠. 몇 달이 흐른 뒤 지연은 마을 근처 작은 도서관에 취업했습니다. 하민은 학교에 잘 적응했고 부부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성재는 어느 날 복지관 봉사 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결국 준비한 만큼만 흔들립니다. 옆에 있던 자원봉사 노인이 물었습니다. 준비요? 돈 얘기요? 아니요. 마음의 준비요.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잖아요. 그 말이 입소문처럼 퍼졌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엔 그 문장이 적혀 있었죠. 준비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 문구를 본 순이는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을 철학자네. 아니, 그냥 오래 살아보니 그게 진리더라. 어느 날 마을회관에 정전이 났습니다. 깜깜한 밤, 손전등 하나 없이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마을 비상전화를 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웃 여러분, 모두 안심하세요. 각자 촛불이나 손전등을 준비해 두시고 도움이 필요한 댁엔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순이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좀 멋있어요. 응? 불도 안 켜졌는데? 그래도 빛나 보여요. 정전된 밤, 부부는 이웃집 노인들에게 양초와 배터리를 나눠줬습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성재 씨,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세상이 아직 따뜻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빛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겨울, 창문 밖 눈발이 흩날리고 벽난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아요?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서로에게 기대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젠 서로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은퇴 첫날 내 인생은 멈춘 줄 알았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한 인생은 여전히 움직인다. 이듬해 봄, 복지관에서 성재 씨에게 노후 모범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는 짧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젊을 땐 경쟁으로 살았고 중년엔 책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청중 중 한 어르신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퇴직 후 8년, 그는 여전히 아내와 산책을 하고 손자와 자전거를 타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의 공책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퇴직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하는 일로 직업을 바꿨을 뿐이다. 늙는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성재와 김순희 부부의 노년은 이혼과 후의 첫 번째 사례와 달리 준비와 신뢰가 만든 평화의 결실이었죠. 그들은 오늘도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여러분, 한성재 씨처럼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발한 노년의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원하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일하는 노년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 노후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평균 노후 준비기간은 약 3년 8개월이며 절반 이상은 별다른 준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비율이 30%에 가까웠습니다. 퇴직 후 무리한 투자와 자영업 시도, 가족을 위한 보증이 결국 노후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한성재 씨 부부의 준비된 루틴형 노후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연금 수령과 절제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빈곤율은 약 15% 수준으로 전체 은퇴자의 빈곤율인 38%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한 루틴과 절제가 노후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층 생활만족도 보고서에서도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건강관리, 관계유지, 경제적 자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재 씨 부부가 평생 지켜온 삶의 원칙과 같습니다. 건강을 자산으로 여기고 빚을 지지 않으며 돈보다 관계를 지킨 결과가 지금의 평온한 노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은퇴 이후 경제적 불안 요인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수면장애나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경제적 인식 차이, 연금 수령 방식, 자녀 지원 문제가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감정의 단절과 경제적 압박이 동시에 찾아올 때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대로 성재 부부처럼 일찍부터 재무와 생활의 틀을 마련한 경우에는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비상자금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가정의 노후 불안 지수는 평균 29점으로 전국 평균인 54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돈의 액수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자료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OECD가 발표한 세계 연금 보고서에서는 노후 만족도가 높은 국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꼽혔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연금 수용률이 높고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행복한 노년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자원봉사율이 40%를 넘는 반면 한국은 1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약할수록 노년층은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다가 더 큰 상실을 겪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삶의 질과 직업 연속성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루틴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 2배 높았습니다. 결국 직업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성재 씨가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복지관 봉사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지 않아도 자신을 유지할 리듬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또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료비 차이도 뚜렷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70대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약 280만 원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약 170만 원으로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성재 부부의 걷기와 식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약의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역시 보고서를 통해 노년기의 활동적인 생활이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국가 의료비 부담까지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걷기와 대화, 봉사 같은 일상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비 전략입니다. 한성재 부부가 특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단순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통계와 연구는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위기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투자했는가 보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돈을 쌓는 사람보다 관계를 쌓는 사람, 투자보다 건강을 먼저 챙긴 사람, 그리고 불안보다 루틴을 택한 사람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진짜 숨이 막히지 않는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낡은 손을 잡아보니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닳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남은 건 사랑이었고, 사랑이 끝나도 남은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늙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을 다시 배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2개의 인생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랑의 후회였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서로를 탓하고 경제적 고통 속에서 마음이 멀어지며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절벽 끝에서 서로의 손을 놓아버린 부부의 이야기였죠. 그들의 인생은 함께였지만 외로웠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고, 경제는 있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후회만 남았죠. 반면 2번째 이야기 속 한성재 씨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늙음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남들이 투자할 때 관계를 지켰고, 남들이 불안할 때 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후는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비싸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2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돈으로 노후를 채우려 하지만 누군가는 마음으로 인생을 채워갑니다. 누군가는 욕심으로 늙어가지만 누군가는 감사로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참 힘듭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은 줄어들고 자녀는 여전히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미리 설계하고 건강을 지키며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그들과 같은 나이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성실히 따뜻하게 보내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쌓여 평화로운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연금 액수가 아니라 매일의 마음의 잔고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돈이 아니라 대화가, 집 크기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의 길이가, 그리고 통장 숫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미소가 더 소중하다는 거려. 오늘도 누군가는 불안 속에서 잠들지만 또 누군가는 작은 방 한켠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며 웃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준비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내일 아침엔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저녁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는 퇴직 후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같은 나이에 다시 피어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늙는 게 두렵지 않다고, 이 삶이 참 고맙다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노후 아닐까요? 마지막 화면에 한 문장이 남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웠기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차례입니다. 그 이야기가 눈물이 아닌 미소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크골프 치러 나갔다가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취미였고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군가는 위로와 설렘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한 60대 주부. 남편의 무관심과 외로움 속에서 찾은 파크골프장이 결국 불륜과 이혼, 위자료, 소송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부른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던 오후, 김영숙 63은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집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커피 좀 줘. 뉴스 시작하잖아.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아내는 늘 곁에 있어야 한다는 듯 당연한 톤이었다. 10여 년을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남편, 박성진. 은퇴 후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다. 밥 세 끼는 제 시간에, 말투는 여전했고 TV 뉴스 앞에서 늘 나라 걱정과 가정 충고를 늘어놓았다. 요즘 여자들은 말이야, 남편이 은퇴하면 친구처럼 지내야지. 맨날 밖으로만 나돌면 안 돼. 그게 가정 깨지는 거야. 그 말을 듣던 영숙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답답함과 공허함이 깊게 깔려 있었다. 남편이 퇴직한 지 3년째. 영숙의 하루는 집에 묶여 있었다.
새벽에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점심 메뉴를 묻고 저녁엔 텔레비전 옆에 앉아 맞장구를 쳤다. 그래, 여보. 그렇지, 여보. 그게 하루의 대화 전부였다. 딸은 결혼 후 외국으로, 아들은 타지에서 회사 다니며 1년에 두세 번이나 얼굴을 비췄다.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돼. 이제 두 분만 의지해야 하잖아. 그 말이 도리어 가시처럼 남았다.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가족 중심이었지만 그 속엔 나만 바라보라는 명령이 숨어 있었다. 그의 은퇴는 영숙에게 감옥의 시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이웃이 말했다. 언니, 요즘 파크골프 같이 안 나가? 요새 어르신들 다 그걸로 스트레스 푼다던데.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가본 영숙은 푸른 잔디밭 위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자신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쳐보세요. 공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구릿빛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요 근처 삽니다. 그는 동호회 회장이었다. 네, 저는 김영숙이에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때의 대화는 짧았지만 영숙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태호는 매번 챙겨줬다. 스윙할 땐 힘 빼세요. 여기선 점수보다 즐거움이 먼저예요. 남편의 명령조 말투에 익숙해 있던 그녀에게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낯설고도 달콤했다. 파크골프 모임이 끝나면 태호는 늘 말했다. 오늘은 바람이 좋아서 더 재밌었죠? 선생님 덕분에 모임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그의 말은 예의였지만 영숙은 그 말 한 줄을 하루 종일 곱씹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성진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또 나가? 골프, 그게 뭐라고 매일이야? 이 나이에 화장까지 하고 말이야. 그의 말투는 질투보다 통제의 본능에 가까웠다. 여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요. 나랑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야? 그날 밤, 밥상 위에 반찬 그릇이 덜컥 흔들렸다. 성진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영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거의 끊겼다. 며칠 뒤 태호가 말했다. 오늘은 연습 쉬고 차 한잔 할까요?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봄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남편분은 퇴직하셨다면서요? 요즘 어떠세요? 얘 집에 계시죠? 늘 저한테 뭐라도 하라며 잔소리해요.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긴 한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참 힘들죠. 그 한마디에 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외로움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들어주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단순한 경청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오늘도 연습하셨어요? 요즘은 바람이 좋아요. 같이 걷고 싶네요. 영숙은 그 문자들을 보며 이건 그냥 친구 사이야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대화는 어느새 감정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다. 휴대폰만 보고 있네. 누가 그렇게 연락이 많아? 공호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말 조심해. 다들 입이 가볍다더라. 그 말에 영숙의 손끝이 떨렸다. 남편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연습을 마치고 가려던 영숙에게 태호가 다가왔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냥 가시게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요. 버스 금방 와요. 그래도 비 맞으면 감기 걸리죠. 잠깐만요. 그는 차문을 열었다. 안에는 따뜻한 커피향이 퍼져 있었다.
차 안의 유리창엔 빗물이 흘러내렸고 서로의 숨결이 희미하게 섞였다. 영숙 씨,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요. 그 말에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고 따뜻했고 그러나 그 안엔 위험한 온기가 있었다.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 성진이 떴다. 그리고 그 진동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휴대폰 화면에 성진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영숙은 순간적으로 손을 떨었다. 커피 향은 사라지고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받으세요.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아니요, 집에 가면 얘기할게요.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숙의 손에는 젖은 우산이 들려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 성진은 식탁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식지 않은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비가 와서 늦었어요. 비 오면 택시라도 타지. 누가 그렇게 늦게까지 다녀? 파크골프 모임이 늦게 끝났어요. 그녀의 대답에 성진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 모임 사람들 중에 남자도 있지? 그 한마디에 영숙의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당신 말투가 달라졌어. 나한테 예전 같지 않아?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이 나이에 내가 바보로 보여? 그의 말끝은 낮았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영숙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오늘은 공원 근처 카페에서 봐요. 비 안 와서 좋아요. 그 순간 뒷방 문이 열렸다. 누구야? 성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냥 동호회에서요. 보여줘. 남편의 손이 휴대폰을 잡아챘다. 그의 눈에 띄인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걸 말해줬다. 공원 카페 좋아요. 좋아요? 그의 입가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영숙아. 오해하여. 그냥 문자예요. 오해? 나한테 거짓말할 때 내 눈빛이 이렇게 떨리더라.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영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후회의 첫물은 언제나 싸늘했다. 다음 날 파크골프 동호회 모임 날 영숙은 아무 일 없던 첫 연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다. 박 여사님 남편이 어제 모임에 전화했대요. 윤 회장이랑 요즘 너무 가깝다던데. 그 말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칼처럼 꽂혔다. 태호 역시 그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젠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태호는 잠시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그 짧은 순간 한 여자의 인생이 또다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현관문을 열자마자 탁자 위에 영숙의 휴대폰이 올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화면에는 태호와 주고받은 문자. 함께 찍힌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나 당신 믿었다. 그의 말은 분노보다 슬픔에 가까웠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자는 게 잘못이었나? 내가 바란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여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 그 말 한마디면 끝이야. 내가 젊을 땐 돈 벌어다 주느라 당신한테 신경 못 썼고 이제 와선 당신이 나를 외면했네. 그게 인생의 장난이야?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 뒤 작은 가방 하나를 던졌다. 당신 당분간 나가. 나도 당신 얼굴은 못 보겠다. 그날 밤 영숙은 파크골프채를 들고 집을 나섰다.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동호회 밴드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같이 다니는 그 두 사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댓글엔 조롱과 비난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녀의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말을 남겼다. 영숙은 핸드폰을 끄고 시장 골목 끝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벽지는 노랗게 바랬고 창문 밖엔 버스 소음이 들렸다. 그녀는 하루하루 허드레시를 하며 살았다. 밤마다 침대맡에 놓인 골프채를 바라봤다. 그건 한때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무게였다. 몇 달 뒤 영숙은 우연히 공원에서 남편을 마주쳤다. 그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머리가 더 휘어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잘 지내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잔잔한 정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없으니 집이 참 조용하더라. 그의 말에 영숙의 눈가가 젖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나도 많이 잘못했어. 그냥 늙은 우리 서로 너무 외로웠던 거지. 그 말에 영숙은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용서가 얼마나 무겁고도 따뜻한 단어인지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영숙은 낡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지만 외로움도 그렇다. 그러나 그 둘은 절대 한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 나는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이제는 그저 내 잘못을 되새기는 사람일 뿐이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그녀는 잔디 위에서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설렘이 이제는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그녀의 마음엔 여전히 빗소리가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다면 당신의 선택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움에 무너졌지만 그는 외로움을 함께 이겨내며 가정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근교 남양주에서 사는 박종필 씨. 그는 35년 동안 대기업 관리직으로 일하다 63세에 퇴직했다. 퇴직금은 약 1억 6천만 원.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대출을 모두 갚고 남은 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비로 나누어 두었다. 퇴직식 날 박 씨는 회사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보다 아내가 상사야.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라고 여겼다. 아내 이정화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남편의 퇴직 이후에도 하루 세 끼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집 안에만 머물렀고 TV 뉴스와 주식 시세만 바라봤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야? 국 끓여놨어요. 혼자 데워 드세요. 서로의 말끝이 짧아졌고 부엌엔 말보다 긴 한숨이 자주 흘렀다. 퇴직한 지 2년째 박 씨는 점점 예민해졌다. 당신은 나 몰라준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고 아내가 잠깐 외출만 해도 어디 갔었냐며 묻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동네 문화센터 다녀볼까 해요. 요즘 친구들이 파크 골프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박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나이에 무슨 아들이야? 집에서 쉬면 되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더 우울해요. 나도 숨 좀 쉬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간절했지만 박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작아진 건가. 아내가 나 없이도 행복하려는 게 이렇게 서운할 줄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바깥일을 찾아봐야겠다고 중얼거렸다. 며칠 뒤 동사무소 노인복지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박 어르신, 남양주 노인복지센터에서 시니어 자원봉사단 모집합니다. 경력 있는 분들 환영이에요. 박 씨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게 어울릴까?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나가면 나도 나갈게요.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나도 발이 묶여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 다음 날 그는 양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복지센터로 향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곳엔 자신처럼 은퇴 후 방향을 잃었던 남성들이 있었다.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웃었고 주 2회 복지센터의 청소봉사부터 어르신 말벗 활동까지 함께했다. 아, 집에만 있을 때랑은 다르네. 여기선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 박 씨는 그날 일기를 썼다. 박 씨가 봉사를 시작한 후 정아 씨도 동네 문화센터 파크골프반에 등록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늘 말했다. 당신 없인 재미없어요? 우리 같이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 박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파크골프채를 잡으며 웃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재밌냐? 그니까요. 당신이랑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날 이후 부부는 서로의 일상에 참견하지 않고 참여하는 법을 배웠다. 박 씨는 봉사단 활동을 계속하며 노후 생활비 일부를 벌었고 아내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매달 한 번씩 감사 일기를 함께 썼다. 오늘은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이 맛있었다. 남편이 빨래를 널어줘서 마음이 따뜻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함께 살고 싶은 이유가 담겨 있었다. 2025년 봄, 남양주 복지센터에서는 시니어 행복 봉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대표로 소감을 말했다. 처음엔 아내가 밖에 나가는 게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게 진짜 노후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아내 정화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이후 두 사람은 노인 부부 상담사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가끔 다투는 부부가 오면 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내를 이해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라도 같이 있는 게 감사해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그 말을 휴대폰에 적어두었다. 박 씨 부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크게 불리지도 않았고 연금은 매달 180만 원 남짓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엔 여유와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함께 웃는 하루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스며들었다. 2025년 여름 남양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은퇴 후 부부 생활 토크 콘서트. 박종필 씨는 무대에 앉아 마이크를 들었다. 청중은 대부분 60대, 70대 부부들. 그 중에는 평생 대화를 해본 적 없는 부부도 있었다. 박 씨는 잠시 웃고 말했다. 은퇴 초반엔 저도 아내가 밖에 나가는 게 싫었어요. 그게 사랑이라 착각했죠. 근데 그건 집착이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땐 몰랐어요. 내가 은퇴하니까 아내도 같이 갇히게 된다는 거요. 무대 아래에서 듣고 있던 아내 이정화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저도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솔직히 답답했어요. 매일 같은 대화, 같은 음식, 같은 하루.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친구처럼 살아볼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흘러나왔다. 그날 부부는 함께 무대 위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은 행복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걸려 도착한 평화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모든 날이 평온했던 건 아니다. 한때 박 씨는 친구의 유혹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퇴직금 남은 거 가만히 놔두면 손해야. 요즘 반도체 주식이 오른다더라.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욕심이 커졌다. 며칠 새 수백만 원의 손실이 생기자 그는 밤새 뉴스만 뒤적였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그거 몰라도 살아요. 정화 씨의 말에도 박 씨는 듣지 않았다. 이건 기회야. 조금만 기다리면 다 오를 거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날 통장 잔액이 600만 원 남았다는 문자를 보던 순간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그는 말없이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나 바보였어. 정화 씨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린 돈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면 그게 더 큰 손해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주식을 정리하고 대신 시니어 재정교육 강좌를 들었다. 그는 나중에 웃으며 말했다. 내 인생 최고 수익률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그날이었어. 이후 박 씨 부부는 노후학교 같이 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거기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배웠다. 은퇴 후 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아니라 대화의 부재라는 것. 그들은 매일 저녁 15분 대화 시간을 만들었다. 하루에 단 15분 TV를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오늘 복지센터에서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울었어요. 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녀의 말에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날 직접 밥상을 차렸다. 이제 나도 해볼 차례지. 된장찌개 맛은 조금 짰지만 그날의 밥상은 그들의 결혼 40주년보다 더 따뜻했다. 정화 씨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젊을 땐 남편이 나를 이끌었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준다. 그게 인생의 완성 같다. 박 씨 부부의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줬다. 복지센터에서는 이들을 시니어 멘토 부부로 초청했다. 상담을 받으러 온 60대 남성이 말했다. 저도 요즘 아내가 답답하대요. 맨날 같이 있으니까 싸우기만 하고. 박 씨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같이 산다는 건 서로에게 숨 쉴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남성은 눈시울을 붉혔다. 숨 쉴 틈이라 그 말이 참 와닿네요. 박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부부 상담 자원봉사를 이어갔다. 그들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대신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2025년 10월의 어느 날 가을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 요즘 참 행복하다. 정화 씨는 웃으며 물었다. 왜요?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그럴 리가요. 난 그냥 당신이 다시 웃어서 좋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늙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거지. 그 말에 정화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노년은 돈으로 꾸미지 않아도 삶의 냄새로 충분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복지센터 봉사일지를 정리하며 마지막 줄을 썼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걸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이다. 그 문장은 어느새 복지센터 게시판에 붙었고 그 아래엔 누군가 연필로 조용히 덧썼다. 이런 노후라면 나도 빨리 늙고 싶네요. 이 이야기는 외로움에 무너진 인생과 외로움을 함께 이겨낸 인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관계를 잃고 다른 한쪽은 관계를 다시 쌓았습니다. 박 씨 부부의 미소는 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중노년층 관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 중 43.7%가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이 하루 30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같은 연령층의 36.5%는 배우자와의 감정적 친밀감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한 집에 함께 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기준 전체 이혼의 약 32%가 황혼이혼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은퇴 이후 부부간 역할 변화와 감정적 거리감을 가장 많이 꼽습니다.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된 남편이 그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온 아내의 일상에 갑자기 개입하면서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아내는 감시당한다는 억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가족정책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가정 내에서 적응하지 못할수록 아내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2.3배 높아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간 정서적 거리감이 깊어질수록 여성의 우울감과 외로움은 함께 증가하고 그로 인한 외도나 관계 파탄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국노년사회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노년기 여성의 분류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정서적 단절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함께 사는 사람과 대화가 끊긴 순간 마음은 이미 집 밖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2025 고령층 삶의 질 조사에서도 은퇴 후 남성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1시간 12분, 여성은 2시간 4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였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평균 하루 27분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서적 고립으로 규정하며 가정 내에서의 대화 단절이 노년 우울증, 불륜,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2024년 한국심리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여성 노년층의 61%가 배우자의 무관심과 가부장적 태도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부부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48% 낮았고 우울감 발생률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파크골프장에서 시작된 그 비극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함께 웃을 기회를 잃어버린 부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해외 연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사회심리연구소는 2023년 보고서에서 은퇴 후 부부가 일상 대화와 공동 여가 활동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3년 내 관계 만족도가 평균 40% 이상 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주크대 인간관계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외도 동기는 70% 이상이 감정적 결핍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랑을 찾기보다는 존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다시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남편을 둔 여성의 54%가 결혼 생활이 버겁다고 답했고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이 남편의 잦은 간섭과 대화 단절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관계는 회복보다 피로감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통계와 연구들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경제적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준비입니다. 노년의 외도와 황혼이혼, 정서적 파탄의 이면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합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스며들지만 관계를 무너뜨릴 때는 한순간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부의 비극적인 노후를 막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노후의 위기는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고요. 경제적 준비보다 먼저 감정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바로 이런 이유로 은퇴 부부의 관계 회복, 정서적 돌봄, 사회적 재연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4년부터 시니어 부부 힐링 교실을 운영하며 은퇴 후 대화 단절과 생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주 1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다시 대화의 방법을 배웠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역시 5060 마음케어 부부학교를 통해 퇴직 후 우울감, 역할 상실, 무기력증을 겪는 남편들에게 감정 표현법과 의사소통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은퇴 남성을 대상으로 은퇴 남편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내의 일상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생활 코칭을 병행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부부 갈등 완화뿐 아니라 남편의 정신건강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중장년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은퇴 후 일자리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배우자와 떨어진 시간을 건강하게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평균 35% 낮고 부부관계 만족도도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최근 부산광역시는 중장년 커플 제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취미 강좌와 자원봉사 연계를 운영 중입니다. 요리, 원예, 사진, 봉사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다시 공통의 기억을 만드는 것이죠. 대구광역시는 행복 커플 재출발 캠프를 운영하면서 은퇴 부부가 2박 3일 동안 산림치유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며 감정 대화를 배우고 관계 회복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나라들이 관계 회복 중심의 노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18년부터 은퇴 후 부부 지원법을 시행해 60세 이상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파트너 리스타트 센터를 통해 부부에게 매주 정서 상담과 취미,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본 내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의 74%가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영국은 실버 톡 프로그램이라는 노년층 소셜 네트워크 회복 사업을 운영하며 65세 이상 은퇴 부부가 심리상담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대화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컨드 웨딩 프로젝트라는 제도를 통해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가 무료로 관계 회복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가족 단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 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중앙정부 차원의 액티브 시니어 행복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시니어 커플 여가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부부가 문화생활, 여행, 여가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취미를 공유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년층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마음건강 상담소를 전국 250개 지역 보건소에 설치하고 은퇴 부부를 위한 심리검사 및 대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실버 메이트 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 사업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독거 혹은 단절 위험 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하루 10분이라도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적 틀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실제로 활용해 보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자체 복지 포털이나 주민센터에서 은퇴 부부 상담, 여가 바우처, 부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프로그램에 3개월 이상 참여한 부부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45% 상승하고 우울증 위험군 비율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제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보다 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대화.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인생의 황혼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두 번째 봄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서로에게 말을 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노후의 준비입니다. 낙엽이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햇살이 따뜻했던 어느 봄날 같은 길 위를 걸었지만 어떤 사람은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웃었고 또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린 채 울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혼자 서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외로움에 무너진 60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파크 골프장이라는 잔디밭 위에서 시작된 짧은 설렘이 결국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죠. 누군가는 그 일을 불륜이라 단정했지만 그 깊은 안쪽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외로움의 폭발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마음을 닫은 채 살아왔던 그 세월이 결국 한 사람의 실수로 그리고 한 가정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다시 친구가 되기로 선택한 부부. 서로의 마음을 듣기 위해 TV를 끄고 매일 15분씩 대화를 나누며 늦게나마 진심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라는 단어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그들의 주름을 늘렸지만 대신 서로의 마음은 더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말했죠.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같은 세월을 살아도 누군가는 고립 속에 늙어가고 누군가는 웃음 속에 성숙해집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10분의 대화, 작은 관심, 그리고 미안하다는 한마디일 뿐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사랑을 지키고 가정을 붙잡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집이나 재테크가 아닙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진심으로 묻는 일. 그 짧은 대화 속에 인생의 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땐 자식 때문에, 일 때문에, 세상 때문에 바빠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자주 놓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면 무너진 관계도 다시 피어납니다. 혼자 밥을 먹던 식탁 위에도 웃음이 돌아오고 서먹하던 부부의 방 안에도 따뜻한 불빛이 켜질 것입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함께 견디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늙어가는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에게 물들어가는 과정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행복한 노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손잡고 시장을 걷는 일, 같이 라디오를 듣는 일,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웃는 그 순간들이 바로 인생의 황혼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는 색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짐해 봅시다. 사랑을 미루지 말고 마음을 방치하지 말자고요. 늦기 전에 우리의 손끝이 아직 따뜻할 때 그 따뜻함을 먼저 전하자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로 마무리했지만 누군가는 그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웃음을 택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떤 색으로 채울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늦가을의 거리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부부 한 쌍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걸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노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봄이 됩니다.